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서를 읽다 보면 그 괜한 호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굉장히 많이 읽는 본문인데 창세기의 이 본문에 되게 좀 특별한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바로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세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허락하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채소하고 과일만 주세요. 우리는 잡식성 동물인데 그 본문에는 채소와 과일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채소와 과일을 강조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어서 곧 바로 다음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에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새들에게 식물만 주십니다. 모든 동물 안에는 분명히 그 육식성 동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식물만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선뜻 이제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구절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에 이렇게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많이 그립죠. 옛날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만나던 시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언제 바이러스를 극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연관된 박테리아 같은 세균류도 인간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몸 자체가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이미 공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박테리아들하고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몸을 갖다 제일 먼저 침입해서 갉아먹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공생하고 있는 박테리아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사람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거든요. 죽게 되면 박테리아가 바로 살을 파고 들어가서 위장의 내장 기관을 파고 들어가서 살을 파먹죠. 그때 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시체가 썩을 때 나는 그런 역한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하고 있는 공생 관계는 낭만적인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체계가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연습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톡소플라즈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꽤 많이 있을 겁니다.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에게 기생하고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들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높냐면 미국에서는 8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반려묘나 반려견을 같이 이렇게 산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아서 그거보다 비율은 훨씬 떨어지는데 어쨌든 문명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채로 살아갑니다.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에게 공생하고 있는 박테리아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양이에게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고양이가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에 이 톡소플라즈마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양이의 배설물은 무익한 게 아니고요. 고양이의 먹이가 되는 쥐에게는 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고양이의 이 배설물이
때로 필요하답니다. 영양상. 그래서 쥐들이 고양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고양이의 배설물을 취하게 되는데,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고양이의 배설물을 섭취한 쥐는 당연히 톡소플라즈마에게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고양이 배설물을 섭취하고 감염된 쥐는 그 톡소플라즈마가 쥐의 내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내장으로 들어간 그 톡소플라즈마 중에 한 일부가, 극히 일부가 쥐의 뇌신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으로 이동을 해서 쥐의 신경회로를 바꾸어 버려요. 어떻게 바꿔 버리냐 하면, 보통 이제 쥐에게 고양이는 포식자잖아요. 그러니까 개들한테 호랑이나 그 사자가 나오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면 굉장히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쥐도 고양이가 포식자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만나면 공포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돼서 신경회로가 변형된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공포를 느끼긴 느껴요. 근데 좀 다른 류의 공포. 여러분들 왜 그 용인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놀이기구 타시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게 높은 데 올라가서 무서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무서우면서 그걸 갖다 재밌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신경회로가 변경된 쥐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는 고양이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 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패닉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걸 갖다 짜릿함으로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 주변을 배회하는 쥐는 고양이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는 당연히 톡소플라즈마에게 다시 감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재미난 사실은 쥐가 고양이 주변을 배회하는 거, 그 쥐의 행동이 쥐의 의지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유전적인 어떤 성향이 아니고 톡소플라즈마에게 감염이 돼서 톡소플라즈마로부터 유도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와 박테리아와 쥐는 이렇게 삶을 뒤엉켜 살아갑니다. 근데 이 톡소플라즈마와 연관된, 인간과 연관된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이 톡소플라즈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톡소플라즈마가 우리 지구상의 문명에 차이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아까도 톡소플라즈마에 인간이 감염된다고 그랬잖아요.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반려견들이나 반려묘하고 사는 비율이 훨씬 높아갖고 감염률이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한 40% 정도 감염이 됐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 10% 정도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이 톡소플라즈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인간은 행태가 특별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특별히 성별로. 남자 같은 경우는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면 행동신경이 한 0.05초 정도 느려지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성질이 굉장히 급해지고 공격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바뀌는데, 여성은 좀 다르다고 그러네요. 여성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면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너그러워지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서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 요즘 같은 시절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톡소플라즈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이 지구상의 문명의 다양성을 만든다 그러냐 하면, 브라질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요,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일에 강박관념 안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낙천적으로 살고. 그런데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비율이 브라질 인구보다 훨씬 떨어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대한민국의 문화를 일 중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살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국민성과 브라질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차이를 톡소플라즈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비율의 차이가 어쩌면 두 나라 국민의 문화적 차이를 만들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맞거나 틀리거나, 다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윈이 뭐 진화론을 연구한 유명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지렁이인데, 지렁이를 연구하면서 책 한 권을 썼거든요, 다윈이. 근데 다윈이 지렁이를 연구하면서 그 책 한 권을 쓰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지렁이가 인간의 문명을 발족시킨다. 이게 뜻밖의 그 문장이죠. 인간이 인간의 문명을 지렁이의 도움을 받아서 더 낫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지렁이가 인간의 문명을, 그러니까 inaugurate 그랬으니까 출범시켰다, 창시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주체가 돼서 인간의 문명을 만들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렁이는 땅속 깊이 들어가 가고요. 그곳에 있는 식물성 박테리아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소화해서 땅 위로 올라와서 지렁이의 굴 앞에다 배설물을 놓거든요. 그게 이제 지렁이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토양이 정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토양을 정화하는 과정은 정확하게 지렁이가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화된 그 땅에 작물을 심으면 지렁이가 없는 땅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작물이 재배가 되고, 그 땅의 그 차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경작을 시작한 인간이 농경 문화로 진입하게 됐고, 그 농경 문화에서 나는 잉여 농산물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을 쌓아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렁이가 인간의 문명을 발족시켰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도록 권면하죠.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근대 이래로 한 사람의 개체, 인디비주얼로 이렇게 조명하는 습관이 있죠. 원래 근대 시대의 개체라고 하는 개념은 개신교적인 문명의 공헌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죄인이라는 이 개념이 근대에 중세에는 없었던 개인이라는 개념을 낳았고, 그 개인의 개념을 토대로 저항권 개념이 서구 문명 속에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인권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뭐 지적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의 토대,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연대해서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수행한 주체인 인간에게 딱 특징을 해서 한 개인에게 묻잖아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넓게 보면 개신교적인 문명의 공헌이었고, 개신교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온 지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문명의 공헌이었지만,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는 이 개념이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잖아요. 원래 동물에게 살던. 근데 이 바이러스가 동물성 숙주를 이제 야생에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들이 삶의 서식처를 찾아서 인간을 찾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는 야생 동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바이오매스라고 그래요. 몸무게를 잰 거죠. 바이오매스의 한 6, 70%인가 인간과 가축이에요. 야생 동물은 전체의 한 10% 정도? 나머지는 뭐 식물 같은 게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먹고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서식지를 찾아서 인간에게로, 동물성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계속 옮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 문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셧다운 시킨 건 처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것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은 이런 겁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얘기하기엔 신진대사 활동이 없고, 죽어있다고 말하기에는 자기들끼리 변이를 거쳐서,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의 개념에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개념 안에 포착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혹은 지구라는 거, 지구가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분명히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구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때로는 사상 최고의 더위, 사상 최고의 추위, 사상 최고의 폭풍, 사상 최고의 태풍, 여러 가지 물난리와 그런 것들로 계속 이제 사상 최고의 기후재난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 기후재난의 지표들을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근대로부터 이루어왔던 우리 문명의 어떤 행위들이 가져오는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구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유하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개념적인 시스템이 우리들에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학자들 중에 기후변화를 주제로 책을 쓴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 기후변화나 바이러스를 주제로 신학을 전개한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물 개념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티모시 모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객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바이러스나 지구와 같은 것을 다루기 위해서 하이퍼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쓰고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철학이나 신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존재의 철수를 얘기했던 하이데거는 맞았었는지도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존재가 철수한 그 자리에 다자인이 이 존재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구성해내는 활동으로 우리는 세계를 인식한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는 위대한 철학자지만 분명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존재의 철수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었다고 지금에 와서 평가할 수 있겠죠. 오늘 인간 중심주의와 인간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철학과 신학의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포스트 휴머니즘, 스페큘레이티브 리얼리즘, 뉴 메테리얼리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조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한 사조들의 공통된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지향의 철학 혹은 객체지향의 신학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지구의 소리를 듣고 바이러스의 소리를 듣고 박테리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겨진 초이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대 이래로 인간의 주체가 문명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고 극복하고 자연을 극복하고 어떤 그 문명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런 어떤 극복의 신화와 영웅의 신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명을 이루어 왔지만 기후변화 앞에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대상이라고 여겨왔던 그래서 수동적으로 죽어있는 물질이라고 여겨왔던 그런 대상들을 적극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객체로 재해석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유일한 선택은 공멸입니다. 예외 없이. 아쉽게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이 멸종한 후에도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오랜 동안 잘 살아남을 것입니다. 공멸하는 것은 박테리아나 지구가 아니라 바로 호모 사피엔스죠. 오늘 창세기 1장의 채식주의자의 명령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다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왜 과일과 채소를 주시고 단백질이 되는 고기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육식동물과 잡식동물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잡식동물은 딱 두 가지 종류가 유명하죠. 사람하고 돼지.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은 대개 초식동물 아니면 육식동물인데 재밌는 건 그게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명령 다음에 우리의 먹을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인간 문명의 아주 급진적인 혁명으로 일컬어지지만 농경사회로 전환하면서 아주 재밌는 거 인간들의
영양 상태가 평균적으로 부실해졌다고 제러드 다이아몬드나 유발 하랄이나 이 인류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바죠.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조직을 갖추고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고 어떤 그 사회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어떤 그 문명의 발전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영양이 부실해졌을까? 그러니까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대의 사람들보다 영양이 부실해졌대요. 어떻게 부실해졌냐 하면 극소수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영양이 넘쳐났지만 99%의 사람들은 대부분 평민이나 노예였겠죠. 그 사람들은 한정된 먹을거리에 영양이 부실해진, 그리고 노동시간이 길어졌죠. 왜냐하면 노예들이니까.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소수의 귀족과 다수의 평민 노예로 나뉘어지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과 영양 결핍에 시달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는 창세기 1장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바빌론 제국이 출현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출현하고 그 인류 역사에 없었던 거대한 제국이 출현하면서 그 거대한 제국들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서 이 창세기 1장이 기록되기 시작한 연대를 우리는 포록이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구전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던 이 본문이 이제 포로기 때가 되면서 포로로 끌려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줄 수 없으니까 이 본문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본문이 기록되던 그 포로기 시절의 배경, 거대한 제국이 출현하고 보다 더 거대한 문명이 출현하는 이 시기를 성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하면, 부와 권력을 거대한 제국이 독식하던 이 시절, 성서는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의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어둠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시대,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그때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이 있으라는 선포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고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모든 사람이 제국의 황제가 돼서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바빌론 제국의 시절에 모든 제국은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물리치고 복속시키고 노예 삼고 그런 시대가 바로 정복과 다스림의 시대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주권을 모든 인간에게 허용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제국의 반란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복과 다스림은 이런 겁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던 시절, 수렵과 채집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 먹던 시절, 문명적으로 훨씬 더 풍성해졌지만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이 영향에 시달리는 이런 제국의 모습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누어 먹던 그 수렵과 채집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채식주의자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육식 그만두고 채식을 그만두라는 문자주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쩌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동산에 대한 꿈과 같은 그런 명령인 거죠. 사실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면요, 늑대는 괴로워요. 늑대는 포식자잖아요. 육식동물이잖아요. 늑대가 어린 양하고 뛰놀면 늑대는 굶어 죽으라는 말인데요. 늑대는 굶어 죽고 어린 양은 뛰어놀고 그건 언페어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그걸 문자적으로 지켜서 그것이 구현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꿈이 우리 문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동력이 되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불가능한 것을 욕망하죠.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욕망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가능한 것이고 그 욕망하는 대상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 욕망의 근원적인 어떤 메커니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식주의자의 불가능한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늑대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우리들에게 본문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주지시키는 것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겠죠. 도너 헤러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래서 심포에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심포에시스는 생물학적인 말이긴 한데요. 원래 생물학에서는 오토포에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토라고 하는 건 셀프라는 말이고 포에시스라고 하는 건 메이킹 혹은 비커밍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생물학에서 얘기할 때 오토포에시스 그러면 자가 생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규정할 때 기존 생물학에서는 자가 생산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섭취해갖고 자기를 유지하니까 이걸 갖다 자가 생산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고양이와 톡소플라즈마와 쥐가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뒤얽혀 있는 삶은 오토포에시스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인간이 늑대와 어린 양과 더불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결코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도너 헤러웨이는 심포에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심이라고 하는 건 투게더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포에시스는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죠. 심포에시스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나바호 인디언들의 뜨개질에서 드는데요. 나바호 인디언들의 뜨개질은 원래 나바호 인디언들이 선물 받았던 추로 양이라는 게 있어요. 스페인에서 유래한 양인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양인데 뿔이 되게 무시무시하게 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양은 뿔이 2개가 나잖아요. 이 추로 양은 나바호 인디언들이 키우는 양인데 뿔이 4개씩 나갖고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양을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양을 선물 받고 보호구역을 보장받으면서 선물로 백인들에게 양털을 가지고 뜨개질을 해서 선물로 이렇게 주죠. 그런데 백인들이 그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고 선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보존받았으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상납물로 간주해서 나바호 인디언들에게 더욱더 많은 뜨개질 상품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노동을 했고 백인들은 그걸 갖다가 기념품으로 팔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바호 인디언들이 사는 그 땅이 노천 탄광이 돼갖고요. 그 땅에서 이제 나바호 인디언들이 밀려나고 추로 양은 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나바호 인디언들의 유전적으로 열등한 생물이라 해서 멸종 프로젝트에 들어가고요. 노천 탄광에서 채굴된 석탄은 LA나 서부의 대도시 지역을 발전시키는 석탄 발전소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바호 인디언들은 애리조나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강제 이주를 법안으로 만든 사람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었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 나바호 인디언들이 학생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이제 그 땅으로 복귀하면서 그때 멸종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추로 양 몇 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복원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바호 인디언들이 거기 다시 살면서 양 털을 가지고 뜨개질을 하면서 이게 털실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면서 다시 이제 그곳에서 이 뜨개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엮고 있습니다. 식민의 역사, 강제 이주의 역사, 노동 착취의 역사, 멸종의 역사들을 담지한 그 뜨개질을 하고 있죠. 공생은 낭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채식주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채식주의를 하면 건강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지를 도너 헤러웨이는 아마 나바호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위기의 주범만을 잡는데 골몰하느라고 우리가 앞으로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시대에 닥쳐보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나 대형 교회나 모두 다 위기에 봉착하고 나서 우리가 요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남겨 있습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이 바이러스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든, 팬데믹 이후에 우리 감리교회, 나가서 개신교회, 더 나아가서 기독교회는 이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된 그 세상에서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없습니다. 공멸 이외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창세기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그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닥쳐진 문명의 위기와 그리고 이 문명의 위기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팬데믹 시대에 각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